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일이나 찾아서 우리한테 빌붙는 것 좀 그만두세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신우이가 소리쳤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내 재산이 70억 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아가, 너야말로 살 곳이나 새로 알아보렴.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는 저희의 청취자분들에 대해 아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이고, 지난 3년간 소위 말하는 내 인생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건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누구인지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고 부유하고 유용해 보이지 않을 때 모두가 당신이 아무에게도 흥미롭지 않고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안 오실래요? 유진이가 자기 특기인 갈비찜을 할 거예요. 특기? 나는 속으로 말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요리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서 한 번은 냄비에 만두를 태워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갈게, 내가 대답했습니다. 몇 시에? 저녁 7시요. 엄마, 아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진이 옆에 앉아 지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괜찮게 입고 오시면 안 될까요? 유진이가 그냥 모든 게 보기 좋았으면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는 현관거울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남편 기일에도 지난 설날에도 입었던 그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나는 지난 3년간 그들에게 그렇게 다녔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는 과부의 모습. 사실 모든 것은 조금 달랐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뼛속까지 스미는 차가운 시벌 바람이 불어와 아무리 옷을 여며도 재킷 속으로 파고드는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걸어서 갔습니다. 그들의 집까지 20블록. 남편 성호가 세상을 떠난 후 지난 3년간 익숙해진 길입니다. 그가 떠난 지 3년.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내가 직접 선물한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몰랐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한 외관, 하얀 창문, 대문에서 현관까지 깨끗한 길. 나는 그들의 결혼 선물로 이 집을 사주었습니다. 대행사를 통해, 위장관리회사를 통해 민준이 유진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더 쉬웠습니다. 자존심은 덜 상하고 자유는 더 많았으니까요. 문을 연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재빨리 불필요한 감정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제스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듯한. 한때 그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가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점점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집 안쪽에서 날카로운 명령처럼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식당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몸에 꼭 끼는 원피스, 광고에서처럼 찰랑이는 머리, 매트한 립스틱을 바른 입술. 날카롭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누군가의 부츠부터 얼굴 표정까지. 저녁 잘 먹을게, 유진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저 의례적으로 가족 저녁 식사잖아요. 식당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촛불, 와인잔. 나는 즉시 그들과 민준의 접시는 세트로 똑같은데 내게는 낡은 도자기 접시에 가장자리가 달았고 날이 하나 휜 포크를 놓아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유진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 말하며 식탁 가장 먼 끝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들 둘로부터 최대한 멀리 나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유진은 쟁반을 들고 나와 아무렇게나 음식을 놓았습니다.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할머니 비법 레시피예요. 나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았습니다. 너무 작고 안에 치즈는 녹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대화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일 얘기를 했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요가와 식기류에 대해 제잘거렸습니다. 거실의 모든 가구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구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들과 함께 이 소파와 커튼을 골랐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유진은 매장을 뛰어다니며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이 코너 소파, 이 안락 의자, 이제 모든 것이 구식이 되었습니다. 나처럼 비싸지 않을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아늑함을 원하면 투자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평생 낡은 빌라에 살면서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기 없는 거의 경멸에 가까운 미소.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민주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 유진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힘드시잖아요. 성호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나 괜찮아,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녀는 손뼉을 쳤습니다. 월세가 연금의 거의 절반이잖아요. 옷은 전부 칙칙하고 차도 없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20살도 아니신데.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동정하는 듯한 태도로 계속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겨우 64세시잖아요. 어머님 나이에도 다들 이래요. 동네 마트 계산대에 앉아 있는 것도 괜찮고요. 저희 동네 김 여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아주 활기차시던데요.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 돈으로 산 내 집에 앉아 있느니 잘 꾸민 거짓된 여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일? 내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떤 목표도 생기고 자존감도 독립성도 생기고요. 자존감. 그녀의 입에서 나오니 거의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냥 다른 사람, 민준이한테 기대는데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때 나는 분노가 아니라 맑고 차가운 마치 설이 내린 아침 같은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기대고 있다고 정말 생각하니? 그녀는 머뭇거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수도꼭지가 새거나 공과금이 많이 나오면 누가 도와주나요? 항상 민준이잖아요. 어머님은요? 나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 단 한 푼도, 도와달라는 전화 한 통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는 짐이었다. 알겠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저희 삶을 꾸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상상도 못할 거야.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유진은 몸을 떨었습니다.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자신감 있게 일어섰습니다. 저녁 잘 먹었다. 갈비찜은 딱 내 스타일이더구나. 그리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나는 문턱에서 멈춰 서서 돌아섰습니다. 아, 맞다, 유진아. 내가 말했습니다. 일에 대해서 말인데 내 이력서나 업데이트할 때가 된 것 같구나. 3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전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준이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어머니가 벌인 연극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전까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침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낡은 테이블, 가장자리가 깨진 컵, 다리에 덮은 따뜻한 담요, 그리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작은 소박한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아침을 사랑합니다. 조용하고 진짜 같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내가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언제 정신이 나갈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들아. 와, 우리 집으로. 그는 침묵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내 집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그는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자고 불렀을 때 유진은 항상 그것이 불편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1시간 뒤에 뵙죠. 그 1시간을 나는 유용하게 보냈습니다. 대화가 중요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찬장에서 평소에 숨겨두던 비싼 커피, 민준이 항상 좋아하던 그 커피를 꺼냈습니다. 서류 폴더를 모두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너무 튀지 않지만 낡은 카디건이 아닌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어두운 스웨터, 단정한 머리, 평범한 연금 수급자 같은 모습.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였습니다. 민준이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불편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부엌, 낡은 의자, 페인트가 벗겨진 찬장, 햇볕에 바랜 현관 매트. 엄마, 여기 좀.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작네요. 내가 거들었습니다. 슬퍼 보인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가 아끼는 그 한 쌍의 컵에 커피를 담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놀랐습니다. 와, 이거 그 커피네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 나 자신에게 상을 주지.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치 그 안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듯 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일 말인데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엄마가 자기를 협박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차갑고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평소 같지 않았어요. 엄마 같지 않고 뭐랄까 강하고 단호했어요. 나는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받침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가 친절함을 약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니?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거야.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의 일부라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3년 동안 나는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묵하며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너를 나와 자기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드는지를 지켜봤어. 나는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은퇴 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끼어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라지길 바랐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서서히 정중하게 방해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망치지 않도록. 그녀는 그냥 그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는 거야. 정말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본 게 언제지? 네가 집세를 어떻게 내는지, 네가 뭘 먹는지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엄마로서, 혼자 남은 과부로서 내가 어떤지.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친구가 있는지, 내가 뭘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하게 대한 적이 언제지? 그는 눈을 내렸습니다. 알겠니, 민준아. 나는 3년 동안 침묵하며 내 아들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녹아버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만히 있었어. 그는 뺨을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엄마, 그건 불공평해요.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내 옷을 비웃고 구석에서 나를 험담하고 내가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나를 가난한 짐짝으로 만드는 것을 네가 말없이 지켜본 것은 공평하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방으로 가서 책 밑에서 두꺼운 서류 폴더, 사본, 명세서들을 꺼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 시간이야. 그는 폴더를 열고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은행 명세서, 그 다음 부동산 서류, 그리고 투자, 계좌, 보험. 이 모든 것을 나는 성호가 죽은 순간부터 혼자 비밀리에 관리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나야. 진짜 나.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차도 없이 중고 옷을 입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내 곁에 남아있을지 보고 싶었거든. 그는 폴더를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릴 시험한 거예요? 아니, 나를 지키려고 한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 아내처럼. 그는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나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전부 다. 하지만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직 내 아들인지 아니면 이미 그녀의 남편인지 알아야만 했어. 그게 다야. 그는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몰랐어요. 모든 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게 더 편하니까.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뭘 하실 건데요? 나는 그를 한때 가장 다정하고 가장 소중했던 그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아,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는지 지켜볼 거야. 유진이는요?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머니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3년 동안 그녀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충분한 평온함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계획이세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로. 정의, 아들아. 그녀가 받아 마땅한 가장 평범한 정의. 민주는 그날 제대로 된 말 한마디 없이 떠났고 다만 문턱에서 무언가 덧붙이고 싶었지만 그만둔 것처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내면이 이미 금이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그가 아직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일주일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7일. 그가 본 것을 소화하고 대화를 되짚어보고 서류를 이해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누구와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진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초조해하고 자신을 몰아세우고 내가 그녀가 상상도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추측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진실 자체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전화는 정확히 일주일 후에 울렸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함. 내 전화가 갑자기 울리며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화면에 유진의 번호가 떴습니다. 나는 받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얘기 좀 해야겠어요. 급해요. 나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유진아, 됐어요.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 씨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님 통장이며 아파트며 그동안 어머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거지 행세를 했다는 거요. 아, 그랬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널 서운하게 했니, 유진아? 어머님은 저희 등골을 빼먹으셨어요. 제가 걱정하고 신경 쓰게 만드셨다고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어려우신 줄 알았어요. 나는 웃다가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걱정했다고, 신경 썼다고, 내가 뭘 도와줬는데, 유진아? 저희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잖아요. 저희가 어머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휘어진 포크와 깨진 컵을 내밀었지. 자기계발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대한 잔소리를 했고. 그게 도움이니? 침묵. 그러다 명령조로. 오늘 저녁 7시에 오세요.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해요. 내가 싫다면? 박서연 어머님, 해명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알겠다. 내가 말했습니다. 7시에 나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카디건과 값싼 원피스들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가장 안쪽 옷 커버 안에 내 진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연극을 하기 전, 주변 사람들을 시험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입던 옷들. 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단정하고 비싸지만 과하지 않은 진짜 구두, 중국산 모조품이 아닌 보석함에서 성호가 우리 은혼식에 선물한 귀걸이를 꺼냈습니다. 유진의 모든 옷을 합친 것보다 비싼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7시가 다 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듯 나를 보고는 곧바로 당황했습니다. 엄마, 달라 보이세요. 예전처럼요. 아빠 살아계셨을 때처럼. 거실에서 유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바지 정장을 입고 잡지에서처럼 화장을 하고 향수를 아파트 절반에 뿌렸습니다. 전투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보자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정돈되고 목에 가난한 스카프 하나 없이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님이 옷장은 꽤 괜찮으시네. 가난한 과부님은 분수를 아는 감각도 있단다.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건 아니지.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직접 이 집을 꾸밀 때 샀던 바로 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무릎에 손을 얹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 다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한 푼까지 왜 거짓말을 하셨죠? 나는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너는 유진아, 왜 이웃들에게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고 다녔는지 말해보렴.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는 김 여사님께 내가 요일을 헷갈린다고 했지. 우체부 아저씨에게는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친척들에게는 내가 위험할 정도로 이상해서 요양원에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저는 그냥 걱정돼서 아니면 후견인 자격을 얻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었던 거니?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네가 변호사와 나눈 메시지 내역이야. 노인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얼마나 빨리 후견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봤더구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리고 그거 아니, 유진아, 변호사들도 의외로 양심과 직업윤리가 있단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유진, 이게 사실이야? 나는 어머님이 현실 감각을 잃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유산을 바로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녀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교활한 뱀이야. 모든 걸 꾸몄어. 나는 단지 내 행동의 결과로부터 너를 보호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녀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해?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모든 과시적인 화려함, 화장, 향수, 비싼 정장이 갑자기 어린애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상실, 배신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여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유진아, 네가 모든 걸 망쳤어. 내 아들이 내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편리한 존재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내가 늙은 짐짝이라고, 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여긴 우리 집이에요. 나는 말없이 두 번째 서류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계약서, 날짜야. 이 집은 내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희는 7년 동안 손님으로 살았던 거고. 민주는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30분 줄게. 내가 말했습니다. 짐 쌀 시간. 그 후에는 경찰을 부를 거야. 너는 여기에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고 세입자도 주인도 아니니까. 그냥 외부인이야. 이럴 순 없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내야. 미래의 아이들 엄마라고. 민주는 한 점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진, 짐 싸. 나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오직 피로와 안도감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내 아들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을 했고 그것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이게 바로 끝이야. 내 거짓말의 끝. 그리고 나에게는 시작이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삶의 시작. 그날 저녁, 아니 그 장면이 있은 다음 날부터 내게 차례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 성호에 돌아가신 형님의 아내인 형님, 그 다음엔 성호의 여동생인 신우이, 그리고 10년 동안 소식도 못 들었던 먼 친척들까지. 모두의 말투는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절제되어 있으며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니? 어제 유진이랑 통화했는데 온통 눈물범벅이더라. 네가 정말 걔를 집에서 쫓아낸 거야? 나는 내 아파트에 앉아 깨진 컵으로 커피를 마시며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었던 이 어른들이 유진의 편에 서기 전에 내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는 것을 들었습니다. 걔 말로는 네가 모두를 속이려고 가난한 척했다던데. 그건 이상하잖아, 서연아. 심지어 무섭기까지 해. 네가 걔들을 겁주고 협박했다더라. 신경쇠약에 걸린 것 같다고. 성호 씨가 알면 좋아하지 않을 텐데 나는 들으며 침묵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다만 누가 며느리를 먼저 믿고 나를 믿지 않았는지, 누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기억했습니다. 가장 불쾌했던 전화는 그 형님의 아들
내가 한때 학비를 대주었던 지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돈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나는 그의 결혼식에도 참여했고 그의 어머니 치료비까지 도왔습니다. 작은 어머니,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 같은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요즘 작은 어머니의 행동이 걱정을 불러일으켜요. 폐쇄적이 되고 의심이 많아지셨어요. 유진이 말로는 환각 증세도 있으시다고. 나는 조용히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말해보렴. 내 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은 누가 내줬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고.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너는 80만 원을 대출받았고 2,900만 원은 내가 송금했어. 침묵. 내 어머니 유방암 수술비는 누가 냈니? 내 아파트 계약금은? 그것도 잊었니? 작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 그런 건 기억 못해. 남의 말을 믿기 전에 그거나 기억해둬. 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패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척, 지인,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고 민준이 내 영향으로 위험해졌으며 내가 돈과 편집증에 미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면 대결에서 내게 졌다는 것을 깨닫고 뒤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틀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 못 잔 밤을 보낸 듯한 쉰 목소리.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해요. 물론이지, 아들아. 어디서? 저희 집 말고요. 걔 지금 언니 집에 있는데 온갖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고 다녀요. 친척들, 부장님한테도 전화했더라고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내 중심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눈과 귀가 없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코트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3일은 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두 손에 감쌌습니다. 걔가 절 파멸시키고 있어요. 엄마, 말해봐. 제 부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치매고 제가 모든 걸 숨기고 있으며 우리 집에 위기가 닥쳤으니 제가 엄마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하는 게 좋겠다고요. 상상이 가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님한테 사실대로 말했니? 어떡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돈 때문에 제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라고요? 부장님이 절 정신병원에 보낼걸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SNS에 글까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혼자 남았을 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동정하는 댓글이 수두룩해요. 힘내요, 햇님. 다 잘 될 거예요. 정말 강하시네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이라는 가장 부드러운 곳을 능숙하게 찌르는구나.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갔대요. 왜? 강제 퇴거를 무효화하려고요. 동거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대요. 7년 동안 집에 살았으니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경고도 없이 쫓아내고 정신적으로 압박했다고. 나는 천천히 컵을 받침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뭐라고 했대? 승산이 없다고 했대요. 집은 자기 것도 아니고 전입신고도 서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걔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너도 알겠지, 민준아. 걔는 포기하지 않았어. 지금은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아서 가장 아픈 곳을 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나는 가방에서 새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자, 봐. 그는 서류, 영수증, 대화 내용 출력물, 편지 스캔본, 서명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걔가 자기 게임을 하는 동안 내가 모아둔 서류들이야. 이건 보험이야, 민준아. 걔의 공격에 대비한, 여기엔 걔가 숨겼던 모든 것과 네가 짐작조차 못했던 것들도 좀 들어있어. 그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았고, 언젠가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이제 나는 일어나 서류를 조심스럽게 폴더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릴 거야. 걔가 반드시 마지막 실수를 할 거라고 확신하니까. 마지막 공격, 마지막 일격.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거야. 그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무슨 계획이세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민준아, 나는 복수하는 게 아니야. 단지 나 자신과 너를 지키는 것뿐이야. 한때 너는 내 아들이었고 나는 내 버팀목이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기억할 시간이야. 아침에 나는 책상에 앉아 투자 폴더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신의 번호가 떴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연 씨, 안녕하세요. 중앙경찰서 강력팀 최은서 경감입니다.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귀하에 대해 금융적 학대 및 강제 퇴거 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시민 유진 씨. 이 이름 아시나요?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네, 알아요. 설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로 오시도록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1시간 내로 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결국 결심하고 경찰서에 가서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10분 후 나는 이미 내 변호사인 김상현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부부의 일을 지난 15년간 맡아오신 분입니다. 똑똑하고 침착하며 절대적으로 냉정한 분입니다. 김 변호사님, 급히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유진이가 고소장을 냈어요. 경찰에요. 혐의는 압박, 강제 퇴거, 금융학대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단단히 마음먹었군요. 네, 아주요. 40분 후에 경찰서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카디건 차림이 아니라 내 본 모습 그대로 도착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검은 코트, 단정한 머리, 비즈니스 가방. 옆에는 정장 차림의 거짓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든 김상현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40대쯤의 여성으로 피곤해 보였지만 세심했고 과시적인 엄격함은 없었습니다. 유진의 감정적인 호소에 이미 압박을 받으려 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저희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유진 씨는 귀하가 노령으로 인한 인지 변화 증상이 있는 노인이며 최근 몇 년간 어려운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들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억압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귀하를 보호하려고 하자 귀하는 그녀가 수년간 거주했던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나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습니까? 귀하의 아파트 사진입니다. 소박한 가구, 낡은 물건들, 낮은 통장 잔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을 말해준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몇몇 친척들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야커브 확인해준다는. 나는
김상현 변호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폴더 2개를 꺼냈습니다. 최은서 경감님, 그가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 의뢰인의 모든 계좌에 대한 전체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서류, 투자 포트폴리오, 세금 신고서도 있습니다. 총 자산은 약 70억 원입니다. 조사관은 눈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 누가 저를 돈지갑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하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다가 김 변호사님이 건넨 새 폴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진 씨가 지난 6개월간 고령 친척에 대한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은행 계좌 접근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자산 유출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내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저를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논의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본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와 병원 지인도 언급됩니다. 조사관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걸 수집하셨다고요? 네, 제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녀가 선을 넘을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 신문 후에 나는 풀려났지만 나가기 전에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말씀하신 모든 것이 심각해 보입니다. 아주요. 저는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길 것입니다. 제출하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유진 씨는 고소 기각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2시간 후 나는 이미 내 진짜 아파트에 와 있었습니다. 연극을 위해 빌렸던 그곳이 아니라 파노라마 창문, 그림, 우리 부부가 20년간 모은 가구가 있는 펜트하우스에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방금 걔 잡혀갔어요. 언니 직장에서 바로요. 경찰이 허위 진술, 명예훼손, 수사방해 시도 혐의로요. 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고 있어, 아들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어디 계세요? 집에.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아파트요? 진짜 집. 강남 리버뷰 팰리스 5층. 내가 계속 살던 곳. 엄마.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라, 민준아. 이제 네가 모든 걸 볼 시간이야. 가면 없이 민준은 4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리문 뒤에 내 진짜 집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이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 대리석 바닥,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아들아.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아. 그는 아파트에 들어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지난 3년간 살았던 그 가난한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참나무 마루, 그림, 책으로 가득 찬 책장, 내가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커튼, 우리 부부가 저녁에 차를 마시던 소파, 그리고 구석에는 뜨개질 담요가 덮인 낡은 안락의자, 그곳에서 가져온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여기서 사셨어요? 그 아파트는 단지 역할극, 연극이었어. 누가 내 곁에 진심으로 있는지, 누가 나를 무력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만 곁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는 마치 바람이 빠진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엄마, 왜 이 모든 걸? 나는 차를 따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성호 씨가 죽은 후로 사람들이 나를 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냥 어머니, 과부, 늙고, 외롭고, 무력한 존재가 되었지. 유진이는 첫날부터 내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정중하게, 그 다음에는 더 거칠게.
그리고 너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냥 옆으로 비켜섰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네가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아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야. 어머니가 혼자일 때, 어머니가 괴롭힘을 당할 때, 자신을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옆에 있을 때,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부끄러워요, 엄마. 그래야지. 하지만 부끄러움은 대가가 아니야. 그저 첫걸음일 뿐이지. 네가 부끄러운지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 네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찻잔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가 아셨다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성호 씨는 항상 말했어. 강한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아. 그들은 그냥 행동할 뿐이지. 그래서 나도 소리치지 않고 행동한 거야. 민주는 아파트를 둘러보다가 사진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셋, 나, 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휴가 사진, 그의 졸업식 사진, 그리고 그의 결혼식 날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에서 직접 만든 연푸른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지루하다는 표정의 유진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녀를 보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침묵하셨죠. 이 모든 걸 참으셨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더 끌다가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걸 깨달았지. 그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 더 일찍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그때 내 말을 들었을 거라고 확신하니? 너는 외면하고 비웃고 그녀를 감쌌잖아. 그때 너는 그녀 편이었고 나는 혼자 남았어. 그래서 결심했지. 혼자라면 내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겠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부자시네요? 나는 자유로워.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유진이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가 잠시 후 물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야. 경찰, 수사,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게 해. 거짓말, 명예훼손, 압박.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복수 없이 오직 정의에 따라 걔를 용서하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도시가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불빛, 유리 건물. 아래 어딘가의 사람들은 각자의 슬픔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고 나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꼬리표 없이, 역할 없이 단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한 여자. 아니, 원망은 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도 없을 거야. 그건 선택이었어. 그녀는 실수한 게 아니야. 그녀는 의식적으로 다리처럼 나를 밟고 지나갔어. 나는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줄 의무가 없어. 그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모든 게 진정될 때까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단, 결과로부터 도망친 아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남자로서. 그는 눈을 들었고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가 시골집에서 라일락을 꺾어다 주던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 나를 안아주던 그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진이 수년간 곁에서 지워버렸던 그 부드러움, 그 진실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고맙다는 말 대신 네가 내 아들이고 원한다면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내 집에서 지내며 집안일을 돕고 자잘한 것들을 고치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오래된 사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날이 갈수록 핵심을 짚었습니다. 점점 더 일찍 일어나 내게 커피를 끓여주고 시장에서 갓 구운 빵을 사왔습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수년간 빼앗겼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유진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패배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나는 뉴스를 보다가 그녀를 헤드라인에서 바로 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유진의 사진이 어떤 토크쇼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캡션, 가족 드라마, 며느리 길거리로 쫓겨나, 백만장자 시어머니의 힘든 성격. 나는 비디오를 켰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불평, 눈물, 대중을 향한 연기. 저는 그들과 친딸처럼 지냈어요. 저는 그녀를 돌보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우리를 베개와 가방 하나만 들고 개처럼 계단으로 쫓아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시청자들의 동정을 구했습니다. 진행자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백만장자라고요? 네. 그녀는 모든 걸 숨기고 가난한 척하면서 등 뒤에서는 우리를 비웃었어요. 그건 배신이었어요. 나는 끄고는 그저 비웃었습니다. 2시간 후 예전에 함께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자인 아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연 여사님, 다 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원하신다면 여사님 입장을 밝히시죠. 여사님은 침묵하시는데 그녀가 여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럴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죠. 여사님은 아이들, 고아들, 과부들을 도왔던 분입니다. 존경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단, 쇼가 없는 인터뷰, 그냥 글, 칼럼으로 발표하죠. 내일이라도요. 다음날 아침, 내 글이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단지 침묵을 멈췄을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그 글에서 나는 모든 것을 차분하게, 비난 없이 오직 사실만을 묘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저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온 기회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누가 제 곁에 남아있을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3년 동안 저는 당신이 소리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짐이 되는지, 침묵이 약함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지켰습니다. 저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거짓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제가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두십시오. 저는 단지 굴복 없이, 가면 없이, 두려움 없이 제 자신이 되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견뎌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SNS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지지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노년의 여성들이 내게 편지를 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했고 누군가는 내 주소를 찾아 엽서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수년간 결심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유진은 결국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명예훼손 및 증인 압박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나를 비난하며 전화했던 바로 그 친척들이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구독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 다음에는 변명과 함께.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내 옆에 앉아 내가 다시 시작한 오래된 취미인 뜨개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항상 이러셨어요? 어떻게, 차갑고 강하게, 마치 모든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것처럼 나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아들아, 나는 친절하고 부드러웠어. 하지만 친절이 내 목에 올라타는 이유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알겠어요. 정말로. 그녀가 떠난 게 아프지도 않아요.
제가 수년간 옆에 있는 어머니를 저도 모르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파요. 나는 한숨을 쉬고 무릎에 뜨개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이해했다는 게 중요해.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갈 거야.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하나. 소란 없이, 스캔들 없이, 비명 없이. 창밖에서는 가로등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잠들고 있었고 나는 알았습니다. 승리란 복수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냈을 때라는 것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역 병원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고 아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관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내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길,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게 두십시오. 민주는 내 집에서 2집 건너에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내 도움 없이 자신의 돈으로 샀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아내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저녁에 찾아왔고 때로는 식료품을 들고 때로는 그냥 앉아있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나는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엄마지만 나도 사람이야. 잊지는 않지만 놓아줄 줄은 알아. 나는 다시 예전의 성호 씨와 함께 고아들을 돕던 재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선물과 책을 들고 아이들과 그냥 이야기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다양합니다. 조용한 아이, 화가 난 아이, 나이보다 늙은 눈을 가진 아이. 그리고 나는 그들 속에서 내가 거의 잃을 뻔했던 것, 즉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싶은 욕구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마르고 셔츠를 단정히 입고 나이답지 않게 진지한 아이였습니다. 옆에 앉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있었지. 한두 명이 아니었어.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나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들 없이 계속 나아갔어. 그는 어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나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될 거야. 중요한 건 사랑받기 위해 네가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지 않는 거야.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줘. 네가 가시 돋친 사람이라도 네가 웃지 않더라도. 그는 나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진짜예요. 나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쌀쌀했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이 거의 물러갔지만 봄은 아직 오지 않은 바로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빴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거부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집은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의 요새가 아니라 그냥 평온한 곳,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코트를 벗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조용히 비명 없이, 스캔들 없이, 남의 가면과 남의 드라마 없이 거울 속에 나는 가난한 과부도 힘든 사람도 자식의 삶을 방해한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여자, 누구도 부수지 않았지만 자신을 부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저를 보고 계신지 써주세요. 진실이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 아는 것은 제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듣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다른 두 이야기를 남겨두겠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결국 살아남는 것은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